추억 속의 실크로드 영상. 여러분께서는 실크로드라는 네 글자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지금 당장 여행 가방을 꺼내시겠습니까? 제게는 TV 앞을 떠나지 못하고 보았던 아득한 영상에 대한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열차가 산 아래에 터널로 들어갔다가 더 높은 터널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천산의 터널은 열차가 루프형으로 돌아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당시는 그 산이 바로 천산이라고만 들었지 가보지 못했던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일본 NHK와 중국 CCTV가 10년에 걸쳐 만든 다큐멘터리 실크로드. KBS는 1984년 4월부터 그해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밤 이 작품을 방영했습니다. 이 작품에는 사람의 마음을 처연하게 만드는 키타로의 음악이 들어 있습니다. 황사가 뒤덮인 봄철만 되면 저는 이곳을 떠올렸습니다. 묘한 여운을 남기는 키타로의 캐러반 사라이를 들으면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의 음악은 지금 당장 짐을 싸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철로가 놓이기 이전의 은산도를 넘는 길입니다. 두루판에서 서쪽으로 달리다가 토커신에서 남쪽으로 꺾어 천산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산이 있는데 은산도의 이름은 여기에서 왔습니다. 그림에 있는 아부사천은 역사적으로 매우 유명한 곳입니다. 바로 이 길을 걸었던 가장 유명한 인물은 다름 아닌 현장법사입니다. 서기 629년 불경을 구하기 위해 혼자 당나라를 몰래 빠져나갔던 그 수행자입니다. 천산은 매개 행성처럼 삭막합니다. 회색 바위, 누런 모래, 살아있는 곳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척박한 골짜기. 그러나 이곳에도 생명을 주는 아부사천이 있습니다. 현장법사는 이 샘에서 허상, 소고드 상인을 만났습니다. 이들의 운명은 다음날 엇갈리게 됩니다. 뒤에 이야기합니다. 해발 마이너스 150m에서 1900m의 천산을 넘다. 두루판의 모래와 자갈이 덮인 사막,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강렬한 태양이 장렬하고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GPS를 보니 고도가 마이너스 75m, 바다보다 낮은 땅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은 만물을 태워버려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우리가 탄 버스는 대하연역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몇 년 전 찢어진 배낭을 꿰매며 눈물을 펑펑 쏟은 제자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에서 유학하며 신들었던 그 학생은 서러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에 꽤나 당황했더랬습니다. 토커신으로 가는 삭막한 사막에는 원유를 뽑아 올리는 펌프잭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못쓰는 사막에 기름이라니, 왜 원유는 사막에서만 나오나? 토커신을 지나자 남쪽으로 저 멀리 검은 천산이 웅자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답다기보다는 무섭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 어두컴컴한 산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산적인가, 주검인가, 그리고 깎아지른 협곡, 메마른 바위들. 오늘 도착할 쿠얼러 카라샤르까지 313km 남았습니다. 현장 법사는 바로 이곳 토커신에서 저 천산을 넘었습니다. 산 너머에는 아군이국 카라샤르가 있었습니다. 그 지명이 방금 보았던 쿠얼러입니다. 산 너머 쿠얼러에는 아름다운 보스턴 호수가 있습니다. 현장 법사도 이 호수를 언급했습니다. 사막에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가 있다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버스는 실크로드를 오갔던 사람들이 다녔던 유서 깊은 스바시 계곡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스바시라는 이름처럼 곳곳에 물 웅덩이가 보입니다. 스바시는 투르커어로 물의 발원지라는 뜻이라 하니 이 메마른 천산에도 물이 솟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스바시 계곡 입구에는 유목민이 방목한 검은 양들이 수초를 찾아 이동 중입니다. 아름다운 은빛 모래, 생명의 아부사천. 버스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기사는 아무 말 없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내리자마자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 장관을 보여주려고 멈춘 것입니다. 절벽이 온통 은빛이었습니다. 은빛 모래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관광객 몇몇이 절벽을 기어오르고 있었고 우리 학생들도 그 고운 은빛 모래 사면으로 기어 올랐습니다. 그들은 오선지 위에 걸쳐있는 음표 같았습니다. 움직이니 음표가 움직이는 듯 합니다. 은산도에서 눈으로 보는 음악입니다. 현장 법사는 이곳에 은광이 있어서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은광이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정체는 운모였습니다. 운모는 햇빛을 받으면 눈부시게 흰빛을 발산합니다. 멀리서 보면 은산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이 일대 지명인 쿠미스는 투로커로 은을 뜻합니다. 지명도 외관도 모두 은이라고 외치고 있는 셈입니다. 서주 도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산도는 천사년 터커신에서 남서쪽으로 언기호까지 700리, 소음기 많은 사막이 많다. 오직 봉수 가까운 곳에 수초가 있고 통행하는 거마가 다닌다. 이곳은 수억 년 전 바다였습니다. 지각 변동으로 융기에 산맥으로 되었고 그래서 곳곳에 소금 광산이 있는 것입니다. 현장 법사는 이 황량한 사막을 걸었던 것입니다. 차창 밖으로 난 저 길을 보며 현장 법사가 걸었던 길인가 하며 상상해 봅니다. 달 표면 같은 길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없는 길. 은산도는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이 골짜기의 길을 따라 수많은 군인들, 상인들이 그리고 동서양 문명이 오갔습니다. 사막에는 누구의 발자국도 나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는 새도 날지 않습니다.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현장이 건넜던 과주 하미 루트 붉은 선은 수당시대에 사용되기 시작했고 그 이전에는 동항, 누란, 언기를 거쳐 은산도를 통해 투르판으로 갔습니다. 한나라의 군대가 은산도를 내려와 투르판의 차사왕국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산도는 당나라 이전 군인들과 상인들이 이용하는 중요한 루트였던 것입니다. 외통수 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산적들이 득식을 거렸습니다. 이 협곡에서 유일하게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부사천이고 그래서 뇌석관이라는 역참이 생겼습니다. 도로에서 약 100m를 올라가면 현장 법사가 묵었던 아부사천이 있습니다. 아부사는 악의 블라크를 음차한 것입니다. 저는 이 샘의 정확한 위치를 구글 어스로 찾아냈습니다. 위성 사진에서 흰색 물줄기가 약 1.2km를 흐르다가 돌연 사라집니다. 좌표는 이와 같습니다. 도로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곳을 지나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중국의 학자 엄경망 선생은 아부의 발음이 아부의 윰 아니겠느냐고 했습니다. 유구어로 악에는 아버지, 블라크는 샘, 즉 아버지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현장 법사는 이 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샘은 길 남쪽 삼벼랑에 있으니 바위 높이가 수장에 이르고 물은 절벽 중턱에서 흘러나온다. 1300년 후에 스벤 헤디는 활동만한 굵기에 얼음처럼 차갑고 수정처럼 맑은 물줄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이 샘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부사천에 대한 스벤 헤딘의 기록. 현장 법사가 이 길을 지난 지 약 1300년 후인 1933년 여름, 스웨덴의 탐험가 스벤 헤딘도 이 길을 지나갔습니다. 잠깐, 스벤 헤딘은 누구인가? 스웨덴의 지리학자이자 탐험가인데 중앙아시아로의 4차례 원정에서 롬노로우스, 타림분지의 도시 유적, 누란의 묘지 등을 탐험했습니다. 헤딘이 샘에 도착했을 때 협곡에는 17마리의 죽은 말과 병사들의 시신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마중인 군벌의 전투가 이곳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헤딘은 1933년 여름 중국 국민당 정부의 의뢰를 받아 신강의 옛 카라반 루트를 따라 자동차 도로 건설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차량 행렬이 스바시 협곡으로 접어들기 며칠 전 이곳에서는 군벌 마중인과 호자니아스 하지 군대가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헤딘이 이 샘에 닿았을 때 협곡에는 묘한 그리고 이상한 냄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짧은 거리에서만 17마리의 죽은 말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안장이 나뒹굴고 군용 담요가 찢겨 돌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 무더기 아래 바위 그늘에 서둘러 파묻은 병사들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헤딘이 그곳에서 목도한 전투는
마중잉 즉 마스밍 회군과 호자니아스 하지 위구르군 사이에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1933년 7월에서 9월 토커신 전투 당시 패주하는 호자니아스 군이 이 협곡에 방어벽을 쌓고 최후 저항을 벌이다 격파된 현장인데 이 전투가 왜 일어났는지 보고 갈까요? 호자니아스는 신강 쿠물 즉 하미 출신의 토착 위구르 지도자로 쿠물 칸구의 경제 행정관리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는 1907년 막수드 샤칸에 맞선 봉기에 가담하였다가 패배 후 투르판으로 피신하여 이슬람 학교에서 수학한 뒤 귀환하여 칸국의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마중잉은 감숙성 하주, 지금의 린샤 출신의 회족 군벌입니다. 하주는 감숙성의 회족의 전통적 중심지이자 마시 군벌의 본거지입니다. 마중잉은 1924년 14세에 입대해 숙주 일대를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1931년 6월 신강성장 진수론이 쿠물칸국을 폐지하고 위구르 농민의 토지를 한족 이주민에게 넘기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호자니아스는 마중잉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하였고 마중잉은 제36사단을 이끌고 신강에 진입하여 하미 일대를 장악하였습니다. 이슬람 공동전선을 구성한 것입니다. 장제스는 친소 성향의 진수론을 제거하기 위해 황포 군관학교 출신의 마중잉을 대리인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마중잉의 실제 야망은 신강 감숙을 넘어 러시아령 투르키스탄까지 아우르는 독자 세력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1933년 5월 28일 지무사루 요새 공략전에서 정면 돌격과 희생은 위구르군이 도맡고 마중잉의 회군은 측면 후방 경계에만 머물렀습니다. 위구르군의 희생으로 수비대가 항복하자 호자니아스는 무기고 전체를 넘겨받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마중잉이 요새에 전격 진입하여 소총 12,000정, 기관총 6정, 탄약 50만 발을 독점 탈취하고 무기 분배를 거부하였습니다. 격분한 호자니아스는 며칠 후 소련 영사 아프레소프와 접촉하였고 1933년 6월 4일 성스차이와 동맹을 맺어 마중잉의 반대편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피는 위구르군이 흘리고 전리품은 마중잉이 독점한 것이었습니다. 스벤 헤딘이 목격한 마중잉과 호자니아스 사이의 아게블라크의 전투는 이런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헤딘은 이곳을 지났기 때문에 방치된 병사와 말의 시체를 목격했던 것이고 샘물과 바람만이 전사자들의 잠을 깨운다는 인상적인 묘사를 남겼습니다. 그 방어벽 뒤에 엎드려 방아쇠를 당겼을 병사들의 얼굴을 헤디는 상상했을 것입니다. 헤디는 시체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야영지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 텐트에서 불과 8야드 떨어진 곳에 둔간족 병사 한 명이 누워 있었습니다. 밤새 그도 함께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낮이 되자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상인, 피난민, 산을 넘어온 이름 모를 나그네들, 차를 끓이는 사람, 말에게 물을 먹이는 사람 등 마치 사랑방 같았습니다. 스벤 헤디는 아부사전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헤딘의 당시 기록과 사진을 보면 은산도가 어떠한 곳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야영지 주변에는 죽은 말 10마리와 군용 장비의 파편들, 안장과 짐 보따리 따위가 흩어져 있었다. 호위대 장교 넷은 출발이 너무 늦었다며 탄식했다. 노산강도 무리가 모여들기 전에 그날 저녁 안으로 반드시 카라샤르에 닿아야 했다. 오전 내내 총성이 우리의 천막 주변을 맴돌며 절벽 사이에 메아리 쳤다. 사방에 매복해 있을 게 틀림없는 강도떼를 위협하려는 우리 용감한 호위대의 사격이었다. 전진은 한없이 더뎠다. 체라테 트럭이 두꺼운 얼음판을 뚫고 빠져들었고 하천 바닥까지 얼음을 깎아내야 했다. 이 지점부터 협곡은 폭이 30m쯤 되었으며 바닥은 단단한 얼음으로 가득 찼고 그 아래로 개울물이 여전히 졸졸 흘렀다. 우리는 장엄한 풍경을 품은 험준하고 수직의 바위들 사이를 달렸다. 산 아랫자락은 유사가 덮여 있었다. 달린 지 채 4분도 되지 않아 어김없이 또 다른 장애가 차량 행렬을 멈춰 세웠다. 흙이 마른 둑 위에는 전사한 병사의 시신이 누워 있었다. 1시 반 우리는 아게 블라크에 당도했다. 그곳에서는 사람 주먹만한 굵기의 얼음처럼 차갑고 수정처럼 맑은 샘물이 골짜기 왼쪽에 수직 암벽에서 흘러나왔다. 샘 바로 위에는 돌로 쌓은 방어벽이 있었다. 스탄말의 사체, 옷 조각과 안장 덮개의 파편들, 돌 사이에 반쯤 가려진 병사들의 시신이 이곳에서 전투가 있었음을 말해 주었다. 이 전장에서 쓰러진 이들의 잠을 깨우는 것은 오직 졸졸 흐르는 샘물 소리와 바람의 숨결뿐이었다. 골짜기는 이 지점에서 날카롭게 꺾였다. 모퉁이를 돌자 몇 분 달리지 않아 골짜기를 가득 메운 원뿔 모양의 암기의 더미 앞에 멈춰섰다. 가장 좁은 지점의 폭은 겨우 20m쯤 되었다. 집채만한 바위들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작은 것들도 뒤엉켜 있었다. 스베네디는 아게 블라크에 대해 특유의 아름답고도 생생한 현장감이 살아있는 기록을 남겼던 것입니다. 팔뚝만한 굵기에 얼음처럼 차갑고 수정처럼 맑은 물줄기, 바위 틈을 비집고 나온 물은 작은 폭포처럼 떨어져 협곡 바닥에 실개울을 만들었다. 지질학자들은 이런 샘을 층간 지하수가 압력에 의해 지 표면으로 솟아오르는 용촌이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물은 흘렀습니다. 현장 법사가 서역으로 갈 때에도 헤딘의 트럭이 자욱한 먼지를 일으키며 협곡을 오르던 날에도 아부사천의 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천산을 넘어서니 죽음이 기다린다. 토커신에서 천산을 넘어 내리막을 달리다 보면 쿠미스진이 나옵니다. 오를 때의 거친 바위는 온데간데 없고 평평한 황무지가 펼쳐졌습니다. 쿠미스의 해발 고도는 949m. 투르판 분지를 가마솥 바닥이라고 하면 쿠미스는 그 가마솥의 가장자리쯤 됩니다. 천산의 이쪽과 저쪽,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신강은 남강과 북강으로 나뉩니다. 산 하나가 기후를, 문화를, 역사를 나눕니다. 공터에는 대형 트럭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사막의 회색 먼지가 온 사방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문득 서역의 쓸쓸함,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쿠미스에서 우리는 잠시 내려 회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외계 행성에 세워진 간이 식당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비위가 약한 사람은 좀, 요리를 하고 있는 사람은 머리에 회교도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호는 청나라 말로 소급됩니다. 1862년 6월, 서안에서 멀지 않은 화주 성산에서 2명의 회족이 대나무를 흥정하다 한족에게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족 2천만 명, 회족 500만 명, 합계 2,500만 명이 희생되는 회족 반란의 여파로 회족은 신강성으로 도망쳤고 이들이 둔간족입니다. 현장법사가 1차로 도적을 만난 장소가 쿠미스 근처였는데 도적들은 물건을 받자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현장법사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장법사는 고창왕 국문태로부터 비단, 금전, 은전 등 20년 동안 사용할 경비를 받았습니다. 산의 서쪽에서 산적대를 만났으나 사람들이 물건을 주어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아부사천에서 만난 호상, 소그드 상인들은 언기로 장사를 하러 새벽에 먼저 출발했다가 도적을 만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왕성 가까운 냇가에서 하룻밤 머물렀는데 동행한 호상 수십 명이 먼저 가서 물건을 팔려고 밤중에 떠났다가 도적을 만나 모두 살해되었습니다. 현장 법사는 시신이 땅에 그득했고 재물이 사라진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 나라에 기강이 없고 법령이 엄정하게 시행되지 않았다는 대당서역기 기록 그대로입니다. 해초 스님이 귀국길 파미를 넘을 때 지은 시에도 창궐한 도적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역으로 가는 중국 사신을 만나 지은 시. 그대는 서쪽 오랑캐 땅 멀다 한탄하고 나는 동쪽 길 아득함에 탄식한다. 눈 덮인 봉우리는 황량하기 그지없고 험한 계곡 도적대가 창궐하네. 나는 새도 깎아지른 봉우리에 놀라고 외나무다리 지나기 어렵구나. 평생토록 눈물 흘린 적 없었건만 오늘 천줄기 눈물을 뿌린다. 가족을 위해 이윤을 찾아 위험을 무릅써야 했던 상인들이 무수히 희생된 고개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 아픔에 대해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쿠미스에서 조금 더 가면 남신강의 행복열차가 도착했던 아구니 병원에 도착하게 됩니다. 현장은 이곳에서 아구니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